투자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 오늘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물가 상승하고는 조금 다른 맥락입니다. 이게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나 물가 하락이 아니고, 물가 상승이나 물가 하락이 이게 계속 이어지는 지속적인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가가 한 해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안정됐다. 이거는 그냥 단발성의 물가 상승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가 올라가서 그것 때문에 더 올라가고, 올라갔다는 이유로 또 올라가고, 이런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뭐 가장 잘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게 아마 최근 몇 년간에 걸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일 겁니다. 이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거, 그렇죠? 저 단지가 올랐기 때문에 이 단지가 올라요. 사람들이 저 단지에 이제 가격 올라가니까 수요자들이 이 단지에 몰려 들어가가지고 수요가 많아져서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관계가 아니고, 저 단지가 올라갔기 때문에 저 단지에 그 아파트가 올라간 게 신호 효과로, 그러면 우리도 이 정도는 올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원래 저 단지하고 우리 단지하고 가격 차이가 이만큼 있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저 동네가 대치동이 저 정도야? 그러면 대추정아 우리하고 이렇게 동네 차이가 심하지는 않았지? 또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다 올라왔네? 그러면 난 더 올라가야지. 이런 식의 이런 현상이 인플레이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 한번 시작되면 지속되는 형태, 그런 것이 되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많이 합니다. 이게 한번 물가 상승이 시작되면 금방 안 끝나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식의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1970년대에 굉장히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한번 있었어요. 그때 잘 아시다시피 뭐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그 1배럴에 뭐 1달러, 2달러 하던 게 70년대 말 80년대가 되게 되면 이게 뭐 40달러, 50달러 뭐 이런 식의 세상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원유라고 하는 게 우리의 모든 곳에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죠. 석유화학 제품, 우리는 원유 빼고 나면 지금 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에너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쓰는 생활 필수품들의 원유의 영향력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올라가니까 물가 상승률이 뭐 30%, 40%씩이 막 나오는 게 몇 년 동안 이어지는 이런 70년대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을 겪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80년대부터 미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 70년대 그런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 이후에 80년 대통령 선거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당시에 이제 굉장히 좀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을 씁니다. 그 전에는 어떤 식이었느냐면 연준이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하는 걸 굉장히 꺼렸어요. 민주당 정부에서는 야, 금리 그렇게 올리면 경제가 망가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리 좀 살살 올리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당시에 폴 볼커라는 사람이 연준 의장이었는데, 카터 대통령의 시대, 민주당 카터 대통령 시절에는 금리 올리면 경제 망가지니 살살 합시다 뭐 이 정도였는데, 공화당의 레이건 대통령이 들었으면서 폴 볼커 의장한테 정권을 줄 테니 뭐 경제 생각하지 마라. 경제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으세요. 경제는 어떻게 하려고요? 소득세 인하해서 경제는 살릴 테니까 뭐 금리 가지고 경제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과감하게 금리 올리라고 해서 연방기금리를 10%까지 올리죠. 그러면서 10년짜리 국채금리가 20%까지 올라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 과정에서 그 금리를 그렇게 올려놓으니까 물가가 잡히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인플레이션을 잡았죠. 그러면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까지 물가 상승률이 계속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뭐였느냐면, 이 80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결국 그런 것이죠. 우리가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알게 된 것이죠. 금리를 팍 올려버리면 된다. 금리를 팍 올려버리면 물가는 잡힌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뭐 물가가 좀 들썩들썩하면 금리를 올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물가를 계속 잡은 것이죠. 처음에 그 80년에서 81년 사이에 그 연준이 금리를 그렇게 끌어올릴 때
그럴 때 얼마나 이 반발이 심했겠습니까? 특히 농민들의 반발이 심했다고 해요. 가령 이제 농산물 가격이 확 꺾여버리니까 금리를 올리면서 그 돈을 빌려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이자 부담에 시달리고, 그게 이제 또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연준에 이제 항의하러 가서 포위해놓고 야 볼커 나와라 뭐 이런 시위를 했을 정도로 그랬다라고 합니다. 근데도 폴 볼커는 눈도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를 계속 끌어올려 버린 것이죠. 그래서 물가가 잡혔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사실 우리는 물가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썼어요. 물가 올라가는 건 연준이 알아서 하겠지 뭐 그 우리가 물가까지 신경 써야 되나, 이게 금융시장에서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갈 것 같다. 아유, 연준이 금리 올리면 되지 뭐. 근데 연준이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서 혹시 경기도 꺾이는 거 아닌가, 경제가 꺾이는 거 아닌가, 그 정도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지금은 직전에 연준 의장을 하던 옐렌이 지금 미국의 재무부 장관으로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쓰겠다라고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물가가 올라갈 거야라고 걱정하는데도 옐렌 장관은 뭐 물가를 걱정하냐, 물가 걱정할 일 없다,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연준은 금리를 올리겠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뭐 물가 좀 올라가긴 하겠다. 근데 그거 우리 별로 신경 안 쓴다라고 합니다. 이미 연준은 작년 여름에 뭐 잭슨홀 미팅이라고 하는 연준의 1년 행사 중에서는 제일 큰 행사거든요. 연준 관련자들이 다 잭슨홀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통화정책 방향, 향후 5년의 통화정책 방향을 의논을 하고 결정을 했는데, 거기서 물가 올라가는 거 우리 그냥 냅두려고 한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파월 의장이 그전에는 물가 상승률 2% 목표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1.4인데 조금만 올라가면 2% 넘겠네? 그럼 연준이 금리 인상에서 이 물가를 잡으려고 하지 않겠나? 목표가 2%인데 지금 이게 한 2.5나 3까지는 일시적으로는 갈 것 같은데, 그러면 금리 인상 할 건데, 이런 식의 생각을 애초에 하지 못하도록 그때 작년 8월 달에 뭐라고 했냐면 평균 물가, 평균적으로 한 2에서 3%가 되면 된다라는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일시적으로 3%가 넘어가도 우리는 금리 인상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난 80년에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이제 우리 물가 신경 안 쓴다. 물가 올라가든 말든 그거는 뭐 떨어지는 건 맞겠지만 올라가는 거 우리 신경 쓰지 않겠다. 연준은 그래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의장 하던 분은 지금 장관이 돼가지고 물가를 자극하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최근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쁜 인플레이션과 좋은 인플레이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리포트를 냈는데, 그 리포트의 제목이 뭐냐면 이번 인플레이션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다라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하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면, 수요가 많아서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쓰니까 가격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거는 가격을 계속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은 아닙니다. 그냥 잠깐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물건값이 어떻게 계속 올라가겠습니까? 사람들 수요가 많으면 한번 올라가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유지가 되지, 이게 어떻게 계속 올라갑니까? 그러지는 않아요.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두 가지를 구분하는데, 수요가 견인하는, 수요가 끌어당기는 이런 인플레이션, 디맨드가 풀하는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하고,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비용이 올라가서 물건값이 올라가는 게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비용이 올라가서 인건비가 올라가든 뭐 유가가 올라가든 이런 이유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이거를 코스트가 푸시하는,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 인플레이션 중에서 주식시장에서는 수요가 증가하는, 이거는 이제 좀 좋은 인플레이션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수요가 증가하니 기업들이 물건을 많이 팔고 그 과정에서 물건값 좀 올라가는 거, 이거는 뭐 기업 입장에서 좋은 것이죠. 뭐 이거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이걸 좋은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러요. 근데 비용이 올라가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도 비용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매출을 여기서 이 가격에서 매출을 하는데 유가가 올라가든 인건비가 올라가든 비용이 올라가면 이윤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나쁜 인플레이션이 되는 것이죠. 비용 인상. 1970년대 인플레이션은 전형적인,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 나타났던 코스트 푸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쓴 리포트의 내용은 뭐냐면 이번 인플레이션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다. 이번 인플레이션은 수요가 견인한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비용이 인상되면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하는 리포트였습니다. 그 내용은 그런 것이죠. 지금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을 보니 유가 올라가는 힘이 커요. 근데 이게 수요가 늘어나서 유가 올라가는 거 아니죠. 우리 알잖아요. 친환경 정책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유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증가할 리가 없어요. 할 리가 없습니다. 공급을 줄이고 있는 것이죠.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 정책의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기 위해서 원유 생산량을 시추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수요 증가가 아니고 비용이 올라가는, 계속 원유를 캐내기가 더 힘들어지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미국에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공급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셰일 시추가 증가할 겁니다. 이거 시추공수라고 해서 리카운트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 유가가 올라가면 이게 같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유가가 60불까지 WTI가 60불까지 올라가는데 시추공수가 거의 증가를 안 해요. 증가를 안 합니다. 유가 올라가면 이것도 시추를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비싼 값에 많이 캔에서 팔면 될 건데 시추가 왜 증가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공급을 제한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럼 이거는 전형적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이든 행정부에 돈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경기 부양책 1조 9천억 달러 쓴다고 하죠. 그럼 이게 어떤 식의 인플레이션이 될 것인가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해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일 거냐? 1조 9천억의 돈이 풀리면, 물론 뭐 이게 한 번에 풀리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 해에 걸쳐서 나뉘어서 풀리는 것들도 있고, 처음에 조금 많이 풀리고, 나중에는 조금씩 풀리는 게 있는데, 어쨌든 1조 9천억이라 보고, 이 돈이 풀리면 그만큼 수요를 끌어올려서 인플레이션 생길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아마 올해 5월, 6월 달쯤 되면 미국이 백신이 많이 보급되면서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 생기겠죠. 그럼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그동안 1년 동안 하지 못했던 소비를 하게 될 겁니다. 텔레비전, 냉장고, 자동차 소비는 그동안 해왔어요. 이거는 뭐 굳이 컨택트로 소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언택트로 다 소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레스토랑 가서 외식하는 거, 카페 다니는 거, 그리고 여행 다니는 거, 이거는 완전히 컨택트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그걸 못 해왔거든요. 이게 이제 5월, 6월 달부터는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 생기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사실 외식이나 여행 이런 거는 자영업자들이 며칠이면 또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한 달이면 사람들이 정말 이 수요가 계속될 거면, 그러면 새롭게 레스토랑을 오픈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직원들 더 뽑아가지고 사람들 밀려들어오는 수요에 대응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한다고 하지만 공급을 그만큼 공급 여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 이게 뭐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미한, 물가 상승률은 그렇게 크지 않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슈가 제가 볼 때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미 이 외식 또는 여행 쪽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폐업을 한 경우도 있고요. 공급 여력을 현저하게 낮춰놨습니다. 현저하게 낮춰놨어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외식하러 오고 여행하겠다고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작년 가격으로 드릴게요 라고 해서 막 사람 뽑고 갑자기 투자를 늘려가지고 하겠습니까? 우리 알잖아요. 이 가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바이러스 지금 면역이 생겼다고 하지만 새로운 변이가 나와서 또 도시 봉쇄에 들어갈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식하러 많이 나온다는데 나도 레스토랑 하나 차려볼까? 이런 식의 생각을, 신규 공급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기존의 공급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1년 동안 본 영업 손실이 얼만데. 그러면 당연히 가격을 올리려고 들겠죠. 그동안 영업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럼 그걸 보고 있는 물가관리 당국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입었던 영업 손실을 생각하면 가격 인상은 정당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상승이 이것도 비용이 올라가서 나타나는 그런 전형적인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수요가 증가하는 거는 이거 뭐 공급 능력을 키우면 되니까 괜찮은데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비용 올라가면 저기 비용 안 올라가겠습니까? 저기도 비용 올라가고 다 비용이 올라가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한 번 시작되면 이게 쭉 지속되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지난주에 쓴 리포트는 그런 것이죠. 이게 뭐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한 서비스 소비도 그렇고 원유나 상품 소비도 그렇고 전부 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성격을 좀 요즘 최근에 강하게 띠고 있다. 이게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되고 있는 것만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아마 올해 2분기, 3분기부터 시작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거라 생각하면 어떤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채권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물가 연동 국채가 있습니다. 그냥 채권은 내가 이거 한번 사고 나면 1.5%의 금리로 샀다. 이 채권의 만기까지 나는 1.5% 이상 받을 일이 없어요. 받을 일이 없습니다. 내가 100만 원짜리 100만 원어치 채권 투자했는데 뭐 금리가 1.5%라고 하더라. 이때 금리는 YTM, Yield to Maturity라고 해서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연에 얼마씩의 이자가 생기는가를 계산한 게 있습니다. 그걸 YTM, 만기 수익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1.5%라고 하더라. 내가 100만 원어치 샀다 그러면 나는 만기까지 매년 15,000원씩의 이자를 받게 돼 있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물가 연동 국채라고 하는 거는 지금 금리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내가 10년 후에 100만 원 받는데 지금 105만 원 주고 가령 삽니다. 가령 예를 든다고 한다면 그럼 105만 원에 사서 100만 원 받는 거 5만 원 10년 동안 5만 원 손해 아니냐. 이 10년 동안 5만 원 손해라고 하는 거를 금리로 표현해서 마이너스라고 해 놓은 것이죠. 근데 이렇게 손해만 보는 게 아니고 물가 연동 국채는 매년 물가 올라가는 것만큼 이자로 더해줘요. 그러니까 금리는 지금 마이너스 0.5%, YTM, 만기 수익률은 마이너스 0.5%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1년에 물가가 2%씩 올라간다고 치면 거기다가 2% 더하면 플러스가 되죠. 1.5%씩을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물가가 2% 위로 올라간다. 3%로 올라간다. 10년 동안 평균 물가가 3%다. 그러면 0.5% 마이너스 빼고 2.5%씩 매년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물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물가 연동 국채를 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만 물가 연동 국채라는 걸 발행한 이유가 국가가 물가 올릴 생각이 없다라는 걸 믿어달라는 뜻에서 발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국가가 물가를 끌어올리면 우리가 물가 연동 국채를 발행해놨는데 우리가 이자 부담이 많아지지 않겠는가? 우리 손해다. 우리 물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차원에서 발행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뭐 지금은 물가를 단기간에 안정시킬 의지는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도 없는 것 같으니 채권을 투자하시면 물가 연동 국채를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식을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그래서 최근에 뭐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뭐 골드만삭스나 뭐 이런 그 여러 회사들이 그러니까 뭐 JP모간으로 여러 회사들이 인플레이션 시기에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런 리포트들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갑자기 지난주 초부터 이게 급격하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게 많은데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 맞느냐? 뭐 1번 과거의 인플레이션을 보니 에너지 관련 물가 올라가면 에너지나 또는 광물 자원, 광업주들은 주가가 올라가더라. 왜냐하면 이게 인플레이션이 제일 강해요. 제일 강합니다. 최근에 근데 좀 특이한 게 금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금은 두 가지에 의해서 영향받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금 가격이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금 가격이 떨어집니다. 근데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미국의 금리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다 보니 금 가격이 여기에 지금 걸려가지고 가격이 좀 조정받는 국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금리 상승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금 가격이 더 조정을 받겠죠. 근데 결국은 금리 상승이 이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인플레이션 아직 안 왔고 금리만 올라가고 있다 보니 금이 악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 금리 상승이 일단락되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면 또 이쪽에 탈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금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에너지 기업이나
광물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에서 특별하게 손해볼 것 같지는 않고 이익을 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기업을 주의 깊게 보는 게 좋겠느냐면 이게 매출액이에요. 이게 비용입니다. 그럼 이게 영업이익이잖아요.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들.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별로 없으면 뭐 들어가는 게 원유도 많이 들어가고 이러면 사실 이 회사가 좀 불리하게, 유가 올라가면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인건비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인건비가 올라가면 불리하겠죠. 근데 뭐 인건비도 별로 안 들어가고 뭐 유가도 원유도 별로 안 들어간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높을 건데, 이런 회사들은 이쪽에서 비용이 좀 올라가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뭐 그런 측면에서 영업 레버리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오퍼레이팅 레버리지가 큰 회사, 뭐 이런 회사들, 또는 뭐 감가상각이 큰 회사. 그러니까 이 물가가 올라가면 나중에 기계값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이미 기계를 사놓은 거예요. 이미 기계를 사놔서 투자가 많이 돼 있는 기업이 유리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막 찍어내면 되고, 우리는 찍어내는 기계 다 이미 다 투자가 돼 있어서 찍어내기만 하면 되는데 물건값이 올라간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기계도 이미 다 사놨는데. 그래서 고정 설비가 많은 기업이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근데 그 하나하나 기업들을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성장주가 이렇게 되면 좀 약해요. 왜냐하면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연준이 금리 인상하겠다는 이야기를 결국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금융시장도 지난주에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갈수록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를 좀 앞당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2월 달에 연준 이야기한 거 보면 우리 내년까지도 금리 인상 안 할 건데 이런 게 강했거든요. 근데 지금의 금융시장은 아니다, 내년 상반기면 연준이 금리 인상하게 되지 않을까. 물가 상승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되면 뭐 좀 지켜보긴 하겠지만 내년 상반기 되면 금리 인상하게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성장주가 낮은 금리를 갖고 사람들이 성장주에 많이 투자를 했죠. 원래 성장주는 성격 자체가 금리에 예민하지 않습니다만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성장주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이게 성장주에 상당히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움직임으로 주식시장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은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올해 여름 정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소비를 하러 나와줘야지만, 그래 언택트 소비가 아닌 컨택트 소비를 하러 나와준, 그러니까 외식을 하고 여행을 다니고 이런 컨택트 소비, 주로 서비스 소비가 될 건데요. 이런 소비가 본격화되면 그때부터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의 모양도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